네, 여러분께서는 국민라디오 임승수의 좌변기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희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스튜디오에 우리 임승수 선생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시작이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 조심스럽고요. 그리고 단어 하나하나가 참 어떻게 써도 되는 단어인가 이렇게 끊임없이 주저주저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좀 생존 소식이 많이 들려오면 좋을 텐데 아직까지 좋은 소식보다는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게 지금 다 조심스럽고 또 같이 또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도 굉장히 지금 조금 마음이 그러시죠? 저는 또 이제 아이를 둘 키우다 보니까 그렇죠. 또 느낌이 또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그 정도 컸으면은 도대체 부모님과 얼마나 많은 추억의 시간을 가졌을 거며 그 얼마나 많은 기억 속에 그 장면이 들어있겠어요. 네. 근데 이제 참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말 이 사건이 이제,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분노스럽기도 하고, 그런 사건이고, 정말 어쨌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모든 최선을 다해서, 어쨌건 가장 가능한 방식으로 가장 잘 풀어냈으면 한 바람뿐입니다. 이 말도 참 저도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오늘. 예. 네. 저는 참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교복 입은 아이들이 유독 눈에 띄고 걔네들을 제가 못 보겠어요. 예. 예. 더 안타까운 게 이것이 이제 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제 매뉴얼대로 잘 뭔가 진행됐다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오는 소식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이 이제 속속 전해지니까 더 마음이 참 찢어지고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페이스북을 자주 하는데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계속 이 세월호 사고 얘기만 나오니까 저도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 하루 종일 멘붕이었다고 해야 되나? 지금도 사실 저도 굉장히 좀 마음이 착잡하고 무겁습니다. 그래도 어쨌건 제가 맡은 또 이 방송의 내용을 진행을 해야 되니까 오늘 저랑 이제 문희정 아나운서께서 좀 평소보다는 다른 톤과 좀 그런 어떤 방송 분위기로 진행을 하더라도 시청자분도 저희의 마음과 이 모든 상황 이런 거를 이해해 주실 거라고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얼마나 더 속아봐야 정신 차리실 건가요? 네? 이제 그만 당할 때도 됐잖아요. 중고차 팔 때만큼은 차넷이 제가 받고 팔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중고차는 차넷, 가격 비교 차넷. 우와, 전국 400명의 전문 딜러에게 무료로 내 차를 평가받을 수 있네. 국민TV 여러분 차를 차넷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보상받으세요. 내 차 팔 때 차넷, 제가 받네 차넷. 우와, 내 차 제가 받고 친구 친지 모두 함께 차넷에서 팔고 주유 쿠폰 받고. 중고차는 차넷. 비교할수록 올라간다. 차넷 내 차 가격 비교 서비스. 1688-8249 1688-8249를 눌러주세요. 옥션 모터스에서도 차넷을 만나보세요.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어른의 입장에서 참 자꾸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한 일만 생기고 사과할 일만 생겨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은 서로에게 좀 미안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애를 쓰고 있는데요. 그 천명에 국민TV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지금 SNS라든지 다른 언론을 통해서 확인되지 않은 무분별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좀 특종 경쟁을 하고 좀 자극적인 경쟁을 하다 보니까 언론이 제대로 지켜야 할 길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느낌을 들여서 사실 국민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국민TV는 어제 뉴스K에서 노정명 국장이 얘기했다시피 속보 경쟁이라든지 또는 특종 경쟁에 발맞추기보다는 확인된 내용으로 최대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 가족들의 입장에서 저희가 보도를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임승수의 좌변기 저희가 지난주까지요. 글쓰기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예.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을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더니, 아마 우리 선생님께서는 보셨겠지만 팟캐스트 댓글 게시판에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 같아요. 이러면서 아이들과 함께 들었다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예. 사실 요즘에 보면은 제가 사실 저번 주에 좀 강연을 많이 했었는데요. 학생들 대상으로도 강연하는데 요즘 자기소개서를 쓰는 법에 대한 고민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네. 관련해서 이제 제가 지난 목요일에 사실 이제 전북 무주에 있는 푸른 꿈 고등학교에 이제 강연을 다녀왔습니다. 거기가 이제 대안학교, 16년 된 대안학교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도 마침 이제 수학여행 비슷한 일정을 다 취소하고 있더라고요, 그날, 목요일날 갔더니. 그래서 어떤 친구들 대상으로 이제 강연을 했는데, 제가 이번에 좀 푸른꿈 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강연을 하면서 좀 많이 놀랬어요. 왜냐면, 그 친구들이 이제 작년 7월 14일에 광화문 광장에서 국정원 선거 개입을 규탄하는 맨발 시국 선언을 하기도 한 친구들이래요. 그 친구들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촛불문화제 현장에 왔어요. 저한테 와서 저희가 이렇게 시국 선언을 할 건데요. 이걸 국민TV가 좀 보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부탁을 했는데 저희가 그 당시만 해도 보도팀이 전혀 꾸려지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제 트위터로 조금 알렸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강연을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제가 하는 강연 내용을 이미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일반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강연한다는 느낌으로 강연을 하다가 큰 코 다치고 다시 이제 수습하느라고 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조금 심화된 내용으로 급히 바꿨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을 보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가 이제 고등학생들이 다 입시에만 쪄들고 대안에 대한 고민도 없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기 어렵고 생각하기 쉽고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잘 모르는 곳곳에서 이 다른 삶과 다른 고민을 가지고 커나가는 고등학생들도 있다는 거를 목요일날 발견하고 좀 많이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보면까 선생님들 중에 제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선생님은 제 팟캐스트를 듣다가 펑펑 울기도 하셨대요. 왜냐면은 제가 그때 아마 1만 원보다 1시간이 소중하다 그 내용 같았는데 이제 그걸 들으시고 그래도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으시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드시면서 되게 북받쳐 올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좀 많이 사실 이 세월호 사건 때문에 착잡하기도 했는데 푸른 꿈 고등학교 가서 그 학생들 보고 선생님들 만나면서 많이 위안도 받고 힘도 됐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오늘 제가 진행할 내용은 역시 글쓰기입니다. 예. 원래 이제 글쓰기가 끝나면은 제가 지금 생각은 철학에 대한 강연을 하려고 하는데, 예. 문희정 아나운서께서 글쓰기 강연을 좀 많이 듣고 싶으신 것 같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조금만 더 길게 갔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셔서 오늘은 긴 글을 쓰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호흡이 긴 거 막 A4 용지 4장 넘어가는 거, 심지어는 책 같은 경우는 A4 용지 100장이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런 긴 글을 쓰는 것에 굉장히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 자신도 A4 용지 1장 넘기기가 어려웠던 그 글씨 공학도였는데
그랬다가 이렇게 책을 쓰는 사람이 되면서 몇 가지 생긴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긴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본격적으로 긴 글을 쓰는 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글쓰기에 대한 또 관점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요. 네. 이제 글쓰기 방법을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테크닉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시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이제 선생님 글쓰기에 대한 얘기를 더 하셔도 돼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요. 그냥 전화 통화를 했을 때 하고요. 짧은 예. 문자를 보낼 때 하고도 차이가 나거든요. 한 번 더 생각을 정리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근데 하물며 글쓰기라는 것을 하게 될 때는 더더욱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버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저는 단순히 어떤 테크니컬적으로 남들이 봤을 때 훌륭한 문장을 써낸다는 차원이 아니라 예.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을 스스로 조금 터득해 나가는 과정도 역시 글쓰기의 한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예, 사실 오늘 드릴 좀 노하우나 이런 어떤 그 방법에 대한 것도 방금 문희정 아나운서께서 얘기하신 부분과 사실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국문학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뭐 글쓰기 누구 문화생으로 배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무슨 테크닉이 있다거나 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글쓰기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사람에 대한 이해 같아요. 네. 어차피 나라는 사람이 타인에게 뭔가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한데 역시 이제 제가 글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얘기는 그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글쓰기에 대해서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머릿속에 생각이 많은데 막상 글을 쓰려고 하면은 글이 안 나온다. 예. 혹시 문희정 아나운서께서도 이런 일이 좀 있으신가요? 자주 있죠. 아, 자주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요. 저희가 간단한 오프닝을 쓴다라고 할 때도요. 써야 되는데 머리가 하얘지고 그다음에 너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예 펜을 들지를 않죠. 그러다가 끝까지 몰아가서 생각이 좀 정리가 되는 순간 일필휘지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쓰기 시작하면 바로 쓰는데 예. 그 쓰기까지 펜을 잡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 참 언뜻 들은 것 같은데 책에 대한 고민도 좀 있으시다고 들었거든요. 그거 좀 진척이 있으신가요? 주변에서 자꾸 책을 쓰자고 해서 예. 안 쓰겠다고 계속 거부를 하다가 일단 쓰는 예. 걸로 합의는 봤는데 예. 아직까지 펜을 들지는 못했어요. 하긴 워낙 바쁘시니까 일정이 짬 내기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럼 오늘 제가 할 얘기도 어쩌면 문희정 아나운서께서 그 책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생각은 많은데 글로 잘 안 나온다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사실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항상 이제 수학이나 이런 쪽에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뭘 작문하거나 이런 건 학창 시절부터 참 젬병이어가지고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를 들어가서 보습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가르치던 그 보습학원에 문학을 가르치시던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당시로 한 50대쯤 되시고 머리가 희끗희끗하시고 굉장히 경험이 많으셔서 잘 가르친다는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짬을 내서 그 선생님한테 좀 상담을 한 거예요. 선생님, 저는요, 굉장히 머릿속에 좀 떠오르는 아이디어도 좀 많은 것 같고, 뭔가 좀 쓰고 싶은 얘기들도 많은 것 같고, 뭔가 떠오르는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실제 펜을 들고 아니면 키보드 앞에 앉아서 뭔가 쭈딱쭈딱 거리면은, 5줄을 넘기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요? 라고 이제 그 선생님한테 질문을 드렸어요. 그때 이제 그분께서 정말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충격적인 대답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면, 승수 씨는 지금 승수 씨가 머릿속에 아는 것도 많고, 참 나는 똑똑하고, 나는 정말 뛰어난 아이디어가 많은데 막상 글을 쓰면 글로 옮겨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거잖아요.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승수 씨가 아까 전에 글을 막상 써보니 5줄밖에 안 나온다고 했죠? 승수 씨 머릿속에 딱 그만큼 들어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신데요. 예. 그러니까 저도 그 당시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 기분 나쁘다기보다는 굉장히 뭔가 그 도노점수라고 해 순식간에 깨닫는다는 느낌 있잖아요. 네. 아, 내가 정말 쓸거리가 있는 거였을까? 그런 이제 생각이 탁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뭔가 중요한 거 하나를 터득하게 됐어요. 뭐냐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글의 재료는 경험입니다. 글의 재료는 경험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한 몇 년 사이에 읽었던 글 중에 가장 충격적이고 소름 끼쳤던 글을 쓴 사람이 한 분 있어요. 그런 문구를 사용했던 분이 한 분 계세요. 이게 어떤 무슨 뛰어난 소설가도 아니고, 무슨 어떤 유명한 인문사회학자도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남극 연구소의 최고봉이라고 하시는 김예동 단장, 이 분의 어떤 표현을 보고 제가 정말 소스라치게 놀란 적이 있어요. 만약 제가 지금 방송 들으시는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은 문희정 아나운서께 이제 과제를 냈다고 칩시다. 자, 여기 빈풀 큰 대형 화면에다가 남극에 대한 사진을 딱 띄워놓고, 여러분 지금부터 시간을 드릴 테니 남극에 대해서 한번 A4 반장 정도로 표현해 보세요라고 하면은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와, 저기 빙하가 보여요. 와, 펭귄이 지나가네요. 아니면은 밤이 없어요. 화이트 나이트예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남극에 대한 얘기를 막 쏟아내겠죠. 그런데 이 김예동 단장 이분은 2012년 2월에 한겨레 신문에 이제 자신이 남극에 대해서 얘기한 표현이 그런 표현이 전혀 아니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분이 처음 남극에 도착했을 때 느낌은 어땠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흰색과 파란색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창문도 없는 C-130 미군 수송기를 타고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출발해 7시간 반을 날아서 내리니까 눈부신 세계가 펼쳐졌는데 하늘만 파란색이고 그 아래는 전부 흰색이었어요. 다른 색은 어디에도 없었지요. 색깔이 두 개밖에 없는 세상을 보신 거예요. 근데 정말 강렬하게 와닿네요. 예, 이건요 이회수 할아버님도 못 쓰는 글이에요. 이회수 씨보다 더한 분이 와도 못 쓰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제가 이렇게 빔 프로젝터에다가 남극을 딱 띄워놓고 글을 쓰라고 하면은 그 빔 프로젝터만큼은 남극이겠지만 거기서 살짝만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도 이 국민 TV 지금 스튜디오 아니잖아요. 네. 벌써 색깔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런 정도의 경험에서는 이런 표현이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아마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읽고 나서 여러분이 이분이 뭘 경험했을지를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미군 수송기에서 내려가지고 어디를 봐도 진짜 색깔이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글쓰기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글이 잘 안 나오신다고 문희정 아나운서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글이 잘 안 나온다는 분들한테 꼭 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한테도 제가 이 질문 할게요. 혹시 여러분은 지금 글이 나올 만한 삶을 살고 계시나요? 이 질문을 제가 꼭 합니다. 문희정 아나운서께서 글이 왜 요즘 잘 안 나올까? 워낙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항상 똑같은 방송 일정을 소화하시고 주말에는 너무 피곤해서 지쳐가지고 그나마 책이나 좀 읽으시고 그리고 우리 직장인들도 보면은 항상 어떻게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같은 생활 패턴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과연 이 삶 속에서 색깔이 두 개밖에 없더라고요 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을까요? 당연히 나올 수가 없죠. 사실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제가요, 옛날엔 글이 안 나왔어요. 제 삶 속에서 글이 나올 거리도 없고, 언제부터 제가 글이 쫙쫙 나오게 됐냐면, 직장을 그만두고 제가 원하는 삶을 제 마음이 가는 대로 살기 시작하면서 글이 나오게 됐어요. 왜냐면 그때부터 제가 하는 경험들이 다 글쓸거리들이었거든요. 그 전에는 저도 뭐 직장 생활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직장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꾸준히 하면서 그 반복되는 일상에서 뭔가 쓸만한 거리가 나오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실제로 제가 제 삶 속에서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경험들을 하게 되고 베네수엘라를 가게 되고 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글쓰기 강연을 하러 다양한 곳을 돌아다니고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 모든 것이 저에게 쓸거리가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항상 문희정 아나운서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 스케줄이 이게 보통 사람이 소화할 수 있는 스케줄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아유, 아닙니다. 뭐 이 정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소화할 수 있는 정도고요. 그러신가요? 예. 제가 약으로 버티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번에 보통 선생님, 예, 그 부분까지는 말씀을 굳이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인데, 근데 제가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되게 무릎을 탁 치게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쓰는 오프닝이나 생각들은요. 지금 하는 생각들이라기보다는 예전의 그렇죠. 기억들을 많이 끄집어 오는 것, 그러니까 빌려오는 것 같아요. 차용을 그렇죠. 많이 하게 예전에는 되고. 다이나믹하게 사셨을 테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지난주부터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조금 일이 있어서 늘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회사와 집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가 더 생겼어요. 그래서 회사에 오기 전에 무언가 어디를 들렀다 오고 다른 사람들을 만났다 오는데 뭐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 하나가 새롭게 추가된 것을 통해서 생각이 오히려 참 많이 풍부해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몸은 좀 힘들긴 한데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조금 약간의 어떤 자극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서 저는 최대한 그 자극에 오픈돼 있으려고 노력을 하게 돼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 글쓰기 첫 번째 강연 때 했던 얘기가 그거잖아요. 감동은 디테일에서 나온다라고 하면서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가 5가지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그렇게 들어오는 5가지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다양한 정보들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재료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항상 비슷한 감각이 5가지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다면 거기서 뭔가 새롭고 뭔가 다양한 것을 써낼 수 있는 어떤 경험 자체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희정 아나운서께서도 오전에 뭔가 예전에 안 하던 경험들을 하고 계시면서 아마 그것이 인생의 활력소도 되고 방송을 하시는데도 몸은 어떻게 보면 더 힘들어지실 수도 있겠지만 방송을 진행하시는데 굉장히 자극이 될 거라고 저도 분명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걸 깨닫고 나면서부터 뭔가 좀 정말 하고 싶고 원하는 것을 뒤로 미루지 않고 현재에 최대한 그것을 소화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뭐 전에 좀 우스갯소리로 무슨 카드 할부로 여행을 떠난다라고 하는 게 진짜로 저는 카드 할부 여행을 떠나는 이유가 그렇게 저에게 계속되는 새로운 자극과 새로운 경험이 있어야 제가 여러분한테 할 수 있는 얘기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리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책을 많이 읽는 것도 그렇게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얻고 새로운 자극을 얻어야지 제가 또 할 얘기가 많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랑을 하면 시인이 된다. 그 말이 사실은 글쓰기의 정답이에요. 사랑을 하면 시인이 된다. 사랑을 하지 않고서는 그 사랑에 정말 치열하고 가슴 떨리고 이성회로가 마비되는 그 감정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너무 오래전에서 기억이 안 날 때는 어떡하죠, 선생님? 그럴 때는요. 사랑에 대한 글을 안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에 대한 글은 자제한 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보니까 좀 마음에 두고 계신 분이 있으신 것 같던데. 마음에 두고 있는 분이요? 선생님 그것 때문에 후폭풍이 엄청났었어요. 그랬나요? 저 사실은 저희 이제 AD 2명이 새로 들어왔잖아요. 이 친구들이. 근데 AD라는 게 제가 뭔가요? 그걸 잘 몰라가지고 AD라는 표현이 뭐의 약자인지 저희 이 친구들이 저희 이제 농담식으로 그냥 아나운서 플러스 PD라고 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보조 PD라고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시스턴트 뭐 이런 식 프로듀서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둘 다 이제 직장 생활이 거의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저와 얘기하고 함께 하는 시간이 좀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연히 가장 많이 어울리는 친구들이 돼서 저는 그냥 그걸 약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한 건데 이제 누구냐부터 시작해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 방송에서 불었어요. 제가 아이고 죄송하다고 제가 그냥 방송용 멘트였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제가 그냥 여러분 낚이셨어요. 그랬더니 근데 좋아하시던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무희정 아나운서를 마음에 두고 있던 분들이 뭔가 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가 뭔가 살아난 느낌이겠죠, 다시. 예, 그분들이 대부분 다 여성이라는 거. 자꾸 그렇게 쉴드를 안 치셔도. 아니, 그런 글들을 쓰신 분들이 다 여성분들이셔가지고. 여성분들이세요? 예, 그래서 제가 좀 놀랬어요. 이게 제가 남자들한테는 어필을 못해도 여성들한테는 어필하는 스타일인가 보다를 또 한 번 하긴 했죠. 예. 그래도 어쨌건 가족에도 다양한 형태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배제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해 못하는 척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메인 이벤트인 긴 글을 쓰는 방법이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네. 잠깐 그 메인 이벤트 전에요. 우리 아르텔라님이 네. 선생님 저는 워드로 치면 글이 잘 써지는데 네. 연필 잡고 쓰면 안 써지는 건 왜일까요? 지워 쓸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일까요? 특히 논문이나 레포트는 워드로 쓰고 나서 연필로 씁니다. 편지도 워드가 편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워드를 쓰시면 됩니다. 그냥 계속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건 꼭 이 요인이라기보다는 아마 심리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웠다가 다시 쓸 수 있으니까 좀 편하게 끼적일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는 연필을 안 잡은 지가 너무 오래됐고 거의 워드로만 쓰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가 편한 환경에서 그냥 작업을 하시는 게 그건 좋고요. 사실 꼭 자기가 안 맞는 옷을 입고 계속 그 작업을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예. 정해진 게 있는 것도 아니니까. 예. 그래서 그냥 편한 방식대로 이건 하시면 됩니다. 예. 자, 이제 메인으로 긴 글을 쓰는 방법. 예. 긴 글 쓰는 방법. 벌써 30분이 지나 버렸네. 네. 야. 제가 이제 책을 많이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에게 특히 이제 책 쓰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네. 누군가 저에게 책이 뭐냐고 묻는다면 사실 저는 이미 답이 준비돼 있어요. 책은 원고지 천장이다. 원고지 천장. 너무 현실적인 그렇죠. 답변 아닌가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실용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실제 여러분이 나중에 기회가 돼서 출판사랑 작업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람들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단행본 한 권에 대해서는 원고지 천장 내외로 주셔야죠. 이렇게 진짜 얘기를 하세요, 다. 근데 그 원고지라는 게요. 저희 학창 시절에 독후감용으로 썼던 그 줄 그어진 원고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원고지라는 표현을 거의 무슨 고유명사처럼 쓰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최근 들어서 원고지를 쓰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예. 그럼 원고지 천장이라는 그 느낌 자체가 확 와닿거나 피부로 어느 정도 불량이겠구나라는 느낌은 거의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통 A4 용지 한 장에 원고지 8장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빼곡하게 채우면. 글자 포인트를 알려주셔야죠. 예, 글자 포인트는 50으로 하시면 안 되고, 포인트 10으로 하셔야 됩니다. 포인트 10으로. 그렇게 해서 그 크기로 했을 때 원고지 1000장이면 A4 용지로 한 125장 내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책을 한 권 쓴다는 거는 A4 용지 최소 잡아도 100장 이상을 쓰는 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작업을 했을 때 보통 단행본 300페이지짜리가 나오거든요. 300쪽짜리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까지 헤아려 보면은 한 15권의 책을 썼어요. 물론 그 중에는 혼자 쓴 책도 있고 아니면 여러 명이 같이 만든 책도 있고 하긴 한데 2006년에 처음으로 쓴 책 제 인생에서 차베스 미국과 맞짱뜨다라는 책을 내고 지금까지 이제 2014년까지 그렇게 긴 기간이 지나진 않았으니까 굉장히 많이 다작인 셈이죠. 네. 특히 이제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 같은 경우는 한 달 만에 쓰기도 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어떻게 글을 그렇게 뚝딱뚝딱 잘 쓰냐, 어떻게 책을 그렇게 찍어내듯이 잘 쓰냐,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진짜로. 예. 저도 사실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예. 예. 여기에는 기가 막힌 노하우가 있기 때문이죠. 이 기가 막힌 노하우를 오늘 제가 풀어서 드릴 텐데, 네. 구체적인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아내랑 공저한 책들이 있어요. 두 권이고, 4권이구나 벌써. 가장 먼저 아내랑 함께 쓴 책은 세상을 바꾼 예술 작품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실제 반응이 좋아가지고 어린이용 만화까지도 나와서 아마 이걸로 검색하시면 3권이 나올 거예요. 어린이용 만화 2권이랑 그냥 단행본.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어린이용 만화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함께 썼던 그 단행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2008년 5월에 이 원고를 쓰기 시작해서 저희 내외가 3개월 만에 이제 다 쓴 책이거든요. 아. 굉장히 빨리 썼죠. 그렇죠. 3개월이면 빨리 쓴 거죠. 예. 게다가 2008년 5월이면 저희가 결혼하기도 전이죠. 아. 예. 사실은 이게 이제 제가 사연이 좀 있는 게, 제가 뭐 가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섹시한 뇌? 아니요, 꼭 그렇다기보다는. 네. 뭐 처갓집을 설득하려면. 아.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같이 책을 쓰면 이제 이것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찰떡궁합이구나. 이런 걸 보여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뭐 그런 생각도 없진 않았습니다만 성공했죠, 결과적으로는. 그러게요. 예. 아, 근데 굉장히 방법을 현명하게 잘 쓰셨네요. 제가 할 수 있는 사실 최선의 방법이었죠. 뭐 제가 뭐가 있어요. 뭐 가진 게 없으니까. 근데 어쨌건 둘이 이거를 이제 3개월 만에 썼는데 느닷없이 이 책을 어떻게 갑자기 쓰겠습니까? 이 책을 우리가 같이 쓰기로 하고 어떤 작업부터 하기 시작을 했냐면 우리 아내분은 미술에 대한 조예가 좀 깊어요. 그 외모에서도 잘 알 수 있다시피 이제 굉장히 좀 그런 미술이나 이런 쪽을 좋아하고 저는 제 외모에서는 좀 예상하기 힘든데 음악에 상당히 조예가 있습니다. 아마 문희정 아나운서께서는 조금 아실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반전 매력이 엄청나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거 예. 아니었으면 제가 뭐 지금 이 자리까지 못 왔죠. 예. 근데 아무튼 그래서 아내는 이제 우리가 역할 분담을 한 거예요. 유리야, 너는 미술을 좋아하니까 미술 작품들 중에서 세상을 바꿨다고 할 만한 뒷얘기, 에피소드가 있는 작품 목록을 한 20개만 뽑아와라. 나는 미술은 젬병이고 잘 모르지만 음악을 좋아하니까 미술을 제외한 음악 그리고 그 외의 분야에서 세상을 바꿨다고 할 만한 뭔가 좀 감동적이거나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뒷얘기가 있는 걸 20개 뽑아올게.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준비하기로 하고 다 이거를 모으면 40개잖아요. 그래서 20개씩. 그래서 이 40개 중에서 임팩트가 좀 있는 걸로 25개 내외를 뽑았습니다. 왜 25개 내외인지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책 한 권의 호흡은 원고지 1000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원고지 1000을 25로 나눠보면 그러니까 하나의 소재당 40장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원고지 40장이면 A4로 한 5장 정도 되는 거예요. 네. 이 A4 5장이라는 호흡을 잡기 위해서 저희가 소재를 이 정도로 한 거예요. 만약에 소재를 100개를 다룬다면은 A4 한 장 조금 넘는 분량으로 그 하나의 얘기를 풀어내야 되는데 너무 호흡이 짧잖아요. 반면에 10개 정도의 소재로 이런 세상을 바꾼 예술 작품들이라는 주제를 풀어낸다면 뭔가 굉장히 하나의 호흡이 굉장히 A4 12장까지 갈 테니까 얼마나 호흡이 길어지겠어요. 네. 그래서 하나의 다양한 소재를 다룰 수 있되 너무 호흡이 짧거나 너무 장황해지지 않고 독자들에게 읽는 맛을 줄 수 있는 호흡이 A4 4장에서 5장이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25개의 예술작품에 대해서 쫙 하나씩 써내려가면 사실 하나의 소재에 대해서 A4 4-5장 쓰는 것은 가능하거든요. 사람들이 보통. 예를 들어서 제가 쓴 소재 중에는 우리 노동절날 많이 부르는 인터내셔널가, 네. 그 인터내셔널가에 대한 뒷얘기나 뭐 다양한 자료를 도서관에서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걸 제가 소화해서 제 말로 다시 풀어내면은 그게 한 편의 글이 되고, 또 제가 썼던 것 중에 빌리 홀리데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 보컬리스트가 있잖아요. 네. 예. 이분이 불렀던 스트레인지 프루시라고 하는 그 미국에서 있었던 백인들의 흑인 린치 사건을 풍자한 노래가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그 노래를 다루면서 그 당시에 인종차별과 백인들이 흑인들에게 가하는 린치에 대해서 다루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25개를 다뤄 나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책 한 권 분량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저희는 26개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25로 하게 되면은 누군가 하나를 더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거의 결혼까지 못할 정도 수준까지 가겠더라고요. 이 다툼이. 그래서 안 되겠다. 결혼을 해야겠고. 그래서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의외로 사소한 데서 네. 벌어지거든요. 틈은. 예, 네. 잘 아시는 거 보니까 그러신 일이 있나 봐요. 사소한 데서 점점 각도가 1도 틀어지는데 그게 계속되면 저쪽에서 1000km가 벌어지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경험 다들 있으실걸요? 예. 예. 저는 그런 경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네. 2로 나누는 26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오마이뉴스에 26개를 연재하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책이야. 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책이라고 하는 것을 느닷없이 머리말부터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원래 책을 딱 열면 머릿말부터 나오니까.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사실 건축이랑 이게 비슷하거든요. 건축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설계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집을 지으려고 해도 전체적인 얼개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각각의 부문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안배를 해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책에 대한 쓰는 경험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 이제 보통 느닷없이 머리말부터 쫙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 머리말 보면요. 보통 인류 지성사의 역작이 하나 탄생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머리말만 딱 보고 와 뭐라고 해야 될까. 드디어 성서 이후 최대의 책이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엄청난 것이 나온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보통 어떻습니까? 쓰면 쓸수록 의욕이 떨어지고 생각만큼 글의 수준이 안 나오고 실망만 늘어가다가 결국 이제 글이 꼬리를 내리게 되고 이제 완성도 못 하는데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원래 내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 수준이란 건 절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소설가 김훈의 글을 읽었다면 그걸 염두에 두고 머릿속에 내 글을 생각할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깜냥껏 열심히 쓰는 게 중요하지 너무 기준을 높게 잡으면 이게 좌절만 오고 오히려 완성을 하기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소설가 한 분은 글이 안 나올 때는 저기 아무 만화방이나 이런 데 가서 양판소라고 있어요. 양산형 판타지 소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협지처럼 막 찍어 나오는 소설들이 있거든요. 아무거나 들고 읽는데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거보단 잘 쓰지. 힘을 받고 다시 가서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보통 사람들하고 반대네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훌륭한 글을 읽고 왜 나는 이렇게 안 되지 이러고 머리를 몇 번 쥐어 뜯은 다음에 다시 마음을 붙잡고 써야지 이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분도 그렇게 좀 글이 안 나올 때 제 책은 안 읽으시더라고요. 제 책을 읽으면은 비통과 좌절에 빠지게 되니까. 예. 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저희가 지금 그런 분위기가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예. 지금 문희정 아나운서께서 사실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방송 들어오기 전부터 너무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스러우시고 저한테 그러셨어요. 방송을 하는 게 이렇게 힘든 적이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하실 정도로 정말 힘들어 하시거든요. 왜냐면은 이 사건 자체에 대한 충격도 지금 너무 크시고 이런 상황에서 어쨌건 시청자들을 생각해서 또 즐겁게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랬을 경우 또 불편해하시는 시청자도 있으실 것 같고 이 모든 것을 고려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이 문희정 아나운서께서.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아마 처음부터 안 들으시고 중간부터 들어오신 분들은 좀 당황하시거나 왜 이런 분위기로 진행이 될까라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한번 여기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희 진행하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둘도 지금 사실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상황인데 이 방송의 컨셉은 예전부터 좀 즐겁고 발랄하게 하는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저희도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실수하거나 미숙하거나 여러분이 혹시 살짝 불편하시는 때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노력하는 중에 좀 부족하거나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아직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넓은 마음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저희 방송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은 워낙
사려가 깊으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미 이제 그분까지도 다 배려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두 분이 지금 굉장히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런 글도 올려주시고 예. 예. 그리고 그 와중에 참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것 같다는 우리 임승수 선생님에 대한 얘기도 있네요. 아, 그런가요? 예, 보통 우리가 흔히 굉장히 미인을 얻거나 미남과 사귈 때 그런 얘기하죠.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또는 내가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나 봐. 예.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내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니까 어떤 분이 이거는 이제 나라 차원이 아니다. 우주를 구한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동의를 했는데, 하여튼 근데 우리 아내도 지금 사실 마음이 편하지를 않아요. 특히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 있는 분들은 지금 너무 마음이 안 좋습니다, 사실은. 우리 아내도 막 울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저도 참 눈물이 글썽거리고 그랬는데, 하여튼 좀 빨리 정말 이 상황을 최대한 그리고 유가족들이 원하는 걸 다 해줬으면 좋겠어요. 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실종자 가족분들께서 원하는 걸 좀 다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책임 소재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예. 우선 하고 예. 좀 나중에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그분들이 원하는 거 최대한 다 해주신 다음에 예. 아니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책임 소재 가릴 때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열심히 한 거를 봤으면은 다 사람이 마음이 있고 눈이 있고 있어 하니까 그럼요.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맞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제가 오기 전에 사실 뉴스타파 영상을 보고 왔는데 네. 너무 답답하더라고 보는 제가. 예? 뭐 한다고 거짓말만 쳐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진짜. 그러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나오면은 부모들은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어도 도대체 누구한테 얘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예, 도대체. 멱살을 잡고 싶을 겁니다. 내 새끼가 지금 내 새끼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나는 집에서 솔직히 그거보다 더 험악한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진짜 칼 들고 가는 생각까지 했어요, 저는. 진짜 이게 그럴 수 부모 있습니다. 마음은 네. 진짜 이게 보통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거기서 다 동문분들도 부모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내 새끼만 소중한가? 남의 새끼도 소중하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마음은 다. 그럼요. 아니 저는 심지어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 아닌데도 우리 교복 입은 학생들하고 눈을 못 마주치고 걔네들만 보면 자꾸 울컥울컥거려서 그러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참. 예. 아무튼 이게 갑자기 또 하다 보니까 이게 내용과는 다른 내용을 하게 됐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다시 본론으로 돌아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이렇게 이제 책이라는 걸 하나 쓸 때 이런 식으로 구조적으로 이제 쓸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책이 원고지 1000장이다 하고 목차를 짜봤더니 목차가 10개가 나왔다. 그러니까 내가 이 책에서 다뤄야 될 내용이 크게 10가지다. 그러면은 이 밸런스가 잡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당 원고지 100장을 써야 되는구나라고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계산 없이 그냥 처음부터 줄글로 쫙 써내려가면 항상 용두사미가 돼요. 처음에는 오히려 분량이 오버되고 나중에는 힘이 떨어지고. 그래서 긴 글을 쓸 때는 무조건 설계도를 가져가시라. 근데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또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A4 4장도 힘들다. 당신이 A4 4-5장을 20몇 개 모으면 책이 된다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나는 솔직히 A4 3-4장도 버겁다. 이런 삶을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예. 그런 경우에도 사실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구체적인 예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제가 이런 과제를 냈어요.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하여 논하라. 충분히 이제 논술 과제 같은 걸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한창 우리가 이제 TV 프로그램 장르에서 인기를 한참 끌었던 장르이고 요즘엔 좀 시들하긴 하지만 여전히 여기저기서 최근에는 보니까 예술가들을 이렇게 경쟁을 붙이더라고요. 아트스타 코리아인가? 아무튼 이렇게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이제 과제를 받았어요, 여러분이.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하여 논하라. 이 주제로 A4 용지 4장을 써서 제출해야 된다라는 이제 과제를 받으면 대부분 분들이 이제 컴퓨터 자판에 앉아가지고 글이 안 나오시니까 한숨을 푹푹 쉬시겠죠. 제가 보기에 한숨 쉬는 횟수만큼 한 문장씩 쓰면은 글이 벌써 완성됐을 거예요, 아마. 결국 그러다가 어디 베낄 글 없나 검색하고 짜깁기 하면서 이제 초라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안 하려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게 이 글쓰기를 요리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글을 쓸 재료부터 늘어놓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카레 라이스를 하는데 뭐 카레 분말도 없고 뭐 당근도 없고 양파도 없고 쌀도 밥도 안 해놓고 그 글을 쓰진 않잖아요. 요리하진 않잖아요. 네? 네. 근데 글은요 느닷없이 사람들이 쓰려고 해요. 그러면 글의 재료를 늘어놓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하여 논하라라는 과제를 받았으면 우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주제로 뭘 쓸 수 있을까?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아 그래 이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장르가 도대체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먼저 시작을 했을까? 어디가 시초일까?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모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던데 사실 이 장르의 시효가 어딘지 충분히 다룰 만한 소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떠올랐다? 바로 쓰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제목 써놓은 밑에다가 대시하고 줄 딱 그어놓고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의 기원까지만 쓰시고 엔터를 치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글의 소재만 딱 메모를 해놓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건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또 생각을 하세요. 내가 이 주제로 또 뭘 쓸 수 있지 하다가 아 그래 내가 옛날에 TVN인가 거기서 했던 그 보이스 코리아를 굉장히 재밌고 인상적으로 봤는데 특히 그 1등을 했던 그 물들어를 부르신 이름이 누구죠 그분이? 잘 기억이 안 나시나요? 네. 네. 저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노래가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그때 그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중에서도 유독 보이스 코리아를 정말 인상적으로 봤는데 그 내 개인적인 감상을 써놓은 것도 글에 일부 들어가면 좋겠다. 네. 라고 떠오르잖아요? 네. 그럼 그걸 또 바로 쓰지 마시고 대시하고 보이스 코리아에 대한 개인적 감상이라고까지 쓰세요. 그리고 또 엔터를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을 했어요. 내가 또 뭘 쓰지 하다가 아 그래 이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장르가 찬반 양론이 심하지 않냐. 뭐 반대하는 측면에서는 우리 삶이 너무 경쟁으로 찌들어 있는데 어떻게 TV 프로그램조차 그 경쟁이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시청자들의 이런 어떤 그 흥미 위주로 가면서 이렇게 사회 분위기 안 좋은 사회 분위기에 편승하냐 시청률 때문에 이런 비판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는 또 이런 장점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과 이 프로의 포맷이 너무 닮아 있기 때문에 이 프로의 포맷 자체가 이끌어내는 드라마와 이 어떤 에피소드들이 우리에게 너무 감동을 주는 거 아니냐. 찬반 양론이 있으면은 내가 이런 찬반 양론 사회적인 어떤 파장이 있다는 걸 글로 다뤄줘도 좋겠구나 생각이 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바로 쓰지 마시고 대시하고 또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한 찬반 양론까지만 메모를 하세요. 이런 식으로 내가 써야 될 주제에 대해서 쓸만한 거리를 가능한 다 한번 나열해보세요.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충분하게 다 나열을 하는 이 작업을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게 바로 음식으로 치면 재료를 먼저 장만하는 것과 같습니다. 와, 그렇게 되면은 뭐 서너 장 쓰는 건 금방 이겠는데.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보통 그 재료를 늘어놓은 걸 가지고 글을 쓰도 사실 글이 바로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는 도입부가 잘 안 떠오르는 거에 있습니다. 아마 문희정 아나운서께서도 이 뭔가 내용을 쓸 때 도입부를 어떻게 가져가지? 거기서 망설이신 때가 아마 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딱 잡히면은 네. 금방 써져요. 네. 네. 근데 문희정 아나운서께서는 이제 멘트다 보니까 그렇게 호흡이 긴 글은 아닐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A4 3-4장을 쓰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데 요리로 생각해보죠, 이것도. 요리를 할 때요. 카레 라이스를 하는데 꼭 양파부터 먼저 썰어야 되나요? 아니요. 아니죠. 당근부터 미리 깎아 놓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은 밥을 먼저 해 놓을 수도 있고. 사실 그것은 뭐 하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네. 똑같은 겁니다. 글을 왜 꼭 A4 3-4장에 호흡되는 글을 왜 꼭 처음부터 쓸 거라고 생각하는지, 써야만 한다고 생각하는지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도입부가 안 나오면 아까 써놓은 그 소재들 있죠. 그 중에서 그래 내가 보이스 코리아를 봤던 감상 이것은 글의 처음에는 안 들어가겠으나 처음 부분은 아니겠으나 글의 중간이나 후반부에는 분명 내가 이걸 넣을 것 같다. 그러면 그거부터 먼저 쓰는 거예요. 그 내용을 A4 반장이나 한 장 정도로 소감을 써놓고 뒤로 빼놓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가 그래 맞아
서바이브 오디션 프로그램의 기원, 이것도 내가 분명 내용에 넣을 것 같다. 그럼 그것도 마치 블록 쌓기 할 때 어떤 모듈, 블록 부분을 따로 만들어 놓고 여기 또 만들어 놓고 나중에 합치는 것처럼. 아, 맞아요. 그런 예. 그런 방법으로 많이 하죠. 처음에는 예. 밑부터 쌓아가기 시작하다가 예. 자꾸 무너지니까 아니야, 이건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이래서 따로 만들어서 붙이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통 요즘에도 자동차를 만들 때 모듈화라고 해서 네. 자동차의 어떤 부분을 따로 완성한 다음에 붙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글을 쓸 때도 꼭 처음부터 써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에서 벗어나셔서 내가 분명 쓸 수 있을 것 같은 소재부터 먼저 잡으셔서 블록 쌓기 하듯이 글을 먼저 해놓고 그렇게 그 블록 글들을 따로 쓰다 보면요. 그 글을 그렇게 따로 쓰는 과정에서 머릿속에 생각이 깊어지고 정리가 돼요. 그러면서 도입부를 이런 글들 내용이 들어가려면 당연히 도입부를 이렇게 들어가야 됐구나라고 이제 그때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예. 그런데 간혹 가다가 신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도입부부터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글빨 받는다 해가지고 도입부가 나왔으니까 쫙쫙 써내려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A4 3장 딱 쓰잖아요. 마무리까지 가면은 거의 10중 8구 겪게 되는 문제가 있어요. 마무리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요. 다르죠. 이게 왜 그럴까? 이 이유는요. 제가 알고 있는 이 실험과 맥락이 같아요. 독일의 한 연구소인데 어느 연구소더라 내가 여기 써놨는데 어느 연구소인지 내가 여기 안 적어왔네요. 하여튼 독일 여기 나왔다. 막스 플랑크 연구소. 이거 꽤 많이 들어본 연구소 같은데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 잔 소우만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팀을 꾸렸는데 이 팀에서는 사람들을 이렇게 사막에다가 떨어뜨려 놓고 길을 찾아보라고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씩 GPS를 달아놨겠죠. 길을 잃으면 안 되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나서 저쪽으로 직진해서 쭉 가면 목적지가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 어렵냐 하고 직진해서 쭉 갈 거잖아요. 그런데 실험 참가자들은 해나 달이 보일 때는 똑바로 걸었지만 해나 달 같은 것이 이제 구름 뒤로 숨거나 안 보이게 되면요. 바로 방향 감각을 잃었어요. 그리고 참가자들은 사막에서 이렇게 동그란 원을 그리면서 돌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평상시 이런 도로를 걸을 때는 길이 보이니까 거길 따라서 걷잖아요. 네. 그런데 사막도 역시 색깔이 두 개밖에 없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똑바로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마다 걸음 걷을 때 버릇이 있어요. 살짝 왼쪽으로 0.1도나 오른쪽으로 0.1도 틀어지거든요. 그러면은 한 걸음 걸을 때는 똑바로 걷는 것 같은데 자, 100걸음을 걸으면 100 곱하기 0.1 하면 벌써 10도가 틀어져 있어요. 네. 1000걸음을 걸으면 100도가 틀어지는데 100도면요 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네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막에서 큰 원을 그리면서 제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사막에서 길을 잃으시면 나침반이나 이런 목표물을 가지고 해나 달을 보고 똑바로 명확하게 가야지. 그냥 직진한다고 걸으시잖아요. 그러면 같은 자리를 큰 원을 몇 킬로 되는 원을 그리면서 돌다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막에서의 걸음 실험과 글도 같은 거예요. 긴 글일 경우 한 문장 썼죠? 올바른 곳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왼쪽으로 1도 틀어져 있어요. 두 번째 문장 2도. 이렇게 해서 한 100개의 문장을 쓰면 조금씩 100도가 틀어져 있어요. 그러면 목적지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틀려왔을 경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틀려왔기 때문에 나중에 고치기도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 고쳐야 될지 예.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노하우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방식 있죠. A4 3-4장 정도 되는 글의 경우 소재부터 늘어놓고 블록 쌓기를 하듯이 글을 썼을 경우 훨씬 글의 밸런스가 탄탄하고요. 균형감 있게 잘 빠집니다. 저도 지금 나름 글을 쓰는 많이 쓰는 프로로서 웬만큼 쓴다는 얘기를 듣고 경향신문 뉴 파워라이터 20인에도 선정되기도 했지만 저도 그 정도 글을 쓸 때는 재료부터 늘어놓고 블록 쌓기 하듯이 써요. 그리고 그렇게 썼을 때 사실 완성도도 높아지고요. 네. 오늘 사실 우리 임승수 선생님 충분히 또 본인 자랑하셔야 되고 그렇죠. 예. 많이 이제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지금 상황이 이제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저희가 최대한 절제하면서 이제 방송 진행을 해봤는데 혹시라도요 저희가 이렇게 절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들으실 때 불편한 부분이 있으셨다면 정말
사죄의 말씀 드리고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저희가 좀 이런 상황이 짜증난다, 분노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해결책을 빨리 찾아서 그렇죠. 문제를 빨리 풀어내야죠. 그리고 다시는 좀 제발 냄비 끓듯이 확 끓었다가 싹 사그러지지 말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대책이 세워지고 그리고 반복되지 않을 정도까지 딱 됐을 때 다들 관심을 좀 끊었으면.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더 이상 얘들아 미안해 라는 말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되려고 우리 서로 노력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글쓰기 클리닉이라는 책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임승수 선생님의 글쓰기 클리닉. 거기에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